같았던 이름,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처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인간, 처제의 전 남편의 이름인 김바울이 적혀져 있었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이름 위에 있는 부모의 이름 역시 그날의 일 이후 잊을 수 없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직장 후배가 결혼을 하게 된 상대가 처제의 전 남편이라는 게 확실했었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 처제와 이혼을 하게 된 지가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후배와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는 과연 이 인간의 과거를 모두 알고 결혼하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연애사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하며 후배에게 남자와 만나게 된 과정을 물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 씨는 남자친구를 언제 사귄 거야? 나는 은혜 씨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네. 딱 1년 정도 됐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바빠서 평일에는 연락하기도 힘들고 거의 주말에만 봤거든요. 주말에도 남자친구가 시부모님 도와야 해서 바빴던 건 똑같았지만요. 저희 시부모님들께서 목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귄 건 1년이라고 해도 많이는 못 만났겠네. 그런데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믿음이 생겼어? 예비 신랑 되는 분이 엄청 믿음직한 스타일인가 보다. 네, 엄청 믿음직스러워요. 아무래도 목회 일 하시는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말 하나 단어 하나 진심이 담겨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워낙 저한테도 잘하고요. 그래도 결혼은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서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 시부모님께서 남자친구한테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셨거든요. 이런 시부모님들 밑에서 이런 남자랑 함께 살면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됐죠. 직장 후배의 연애사 모두를 그 자리에서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조금 듣게 된 내용만 들어봐도 우리 처제에게 있었던 일들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후배가 그놈과 1년 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1년 전이라면 처제가 그놈과 이혼을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당시 처제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으니 그놈은 처제와 결혼 생활을 할 당시 만나고 있었던 상간녀, 그리고 저의 직장 후배까지 총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만나야 만족을 하는 건지 정말 여자의 미친놈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자기 아들 장단에 맞춰 행동하는 부모 두 사람 역시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죠. 직장 후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할지가 고민이었죠. 이제 겨우 그놈과 있었던 일에서 벗어난 처제를 내세워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말만 믿고 후배가 그놈과 파혼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죠. 우선 후배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청첩장을 숨기기로 했죠. 후배에게서 받은 청첩장은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전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처제 몰래 과거 그놈이 벌였던 행동의 증거들이 무엇이 남아있나 확인을 해보게 됐죠. 다행히 아내가 모임이 있어 밖을 나갔고 처제가 제 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줘서 자료를 뒤적거리는데 한결 편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찾아낸 자료를 보며 후배가 더 정확한 증거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인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던 아내가 일찍이 집으로 들어왔죠. 황급히 자료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내가 손을 씻지도 않은 채로 안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곤 저를 쳐다봤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내의 손에 제가 후배에게 받았던 청첩장과 같은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그 청첩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난 분명히 회사 서랍에 두고 왔는데?
이 미친 새끼가 이런 짓 하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말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은혜 신입 때 우리 부서에서 일했던 애야. 연차는 좀 차이가 나지만 나랑은 사수 부사수 관계여서 친하게 지냈다고. 오늘도 은혜 결혼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보러 갔는데 나한테 이걸 주더라? 그러면서 당신한테도 이미 줬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 청첩장 받고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은혜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이 미친 새끼 그냥 둘 거야? 은혜도 피해자로 만들 거냐고. 나도 지금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었어. 은혜씨, 그놈과 결혼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처제 이제 겨우 좋아지고 있어. 이번 일 알게 되면 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처제가 모르게 행동해야 돼. 은혜씨가 우리가 가진 증거로도 못 믿겠다고 처제한테 확인을 하려고 한다거나 파혼당한 그놈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우선 흥분 가라앉히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 좀 해보자.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자 더는 혼자 고민해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서 생각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도감이 들어서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던 걸까요? 저와 아내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있었던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처제가 봐서는 안 되는 그 청첩장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거죠. 결국 다음 날 처제가 청첩장을 보게 되면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쓰려다 청첩장을 보게 된 처제는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와 아내도 알게 됐고 우리들의 안일함을 후회하며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 처제를 위로해주게 됐죠. 우는 처제를 달래주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해줬고 처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혼을 망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처제가 전에는 꺼내지 않던 말을 했죠. 당시 그놈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하는 말 같았어요. 형부, 나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해주신 거 아는데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 잘 살고 있다는 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형부 제발 저놈 인생 망쳐주세요. 처제가 뱃속에 아이를 잃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그놈에 대한 원망을 저희에게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탓하고 있었죠. 그러던 처제가 녀석을 망가뜨려 달라고 하니 놀랍기도 했고 처제의 마음속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 못다 했었던 과거의 제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녀석에게 복수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처제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처제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이 받게 된 상처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죠. 사적으로 심판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거를 있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에게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제에게 상처를 줬던 것과 동시에 현재는 은혜 씨에게 밀려 그놈에게 상처를 받게 된 여자, 바로 처제와 그놈이 결혼했을 당시 그놈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상간녀였죠. 우리가 자신을 찾아오자 여자는 당연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우리 역시 처제에게 상처를 줬던 여자와 상대하기 싫었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가며 도움을 요청했죠. 이제 와서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 그 사람이랑 한참 전에 끝났어요. 근데 왜 나를 찾아오냐고요? 그놈과 헤어졌다는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왔고요.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죠. 헤어져 달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길게 만나려고 한 사이는 아니라서? 아니면 그놈이 이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 그쪽은 저희 처제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놈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냐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똑같은 일 당했으면 비웃기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쪽 도움이 필요하고 그쪽도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그놈한테 복수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피해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놈이 당신한테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증거를 줘도 좋고 증언을 녹화해 준다면 더 고맙고요. 김바울 그놈 곧 결혼해요. 저희 회사 후배와 말이죠. 후배 말로는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 하니까 우리 처제랑 이혼하려던 시기, 그러니까 그쪽과 살림 차리고 살 때 그때 다른 여자를 한 명 더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이란 걸 확인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새끼 우리나라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려고 하니까 제발 도움 좀 줘요. 누군가는 나서야 피해자가 덜 생겨요. 우리들과 대화를 하게 된 여자는 이번 복수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여자는 자신이 우리 처제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만 자신 역시 우리 처제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거기다 처제와 반대로 그놈 쪽에서 먼저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사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역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자가 상간녀라는 걸 알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그놈과 있었던 일을 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항상 남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우리는 여자에게 그놈과 만남을 가지며 있었던 내용들과 헤어진 이후 그놈과 그놈의 부모가 했었던 협박들에 대한 증언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자료도 건네받을 수 있었죠. 그놈의 부모가 여자를 찾아와 나눈 내용을 녹음했었던 파일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 그놈의 대학교 시절과 학창 시절, 그리고 다니고 있던 교회의 사람들까지 조사해 녀석의 과거를 파고 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언과 증거를 받아냈어요. 그렇게 녀석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모아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됐을 때 후배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됐죠. 후배 역시 우리 말을 듣고 바로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증거들을 보고 자신이 쓰레기에 속아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후배는 파혼을 선택하게 됐고 후배와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놈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을 우리 탓을 하며 화를 내던 그 가족들은 과거 했었던 약속 위반이라며 저희에게 돈을 토해내라고 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 멀쩡히 새 출발하는 애들 앞길을 당신들이 막았다고! 과거 일 덮어두기로 해놓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않았나? 우리 아들도 그 일로 힘들어했다고. 사람 마음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는 걸 어떡해? 그래도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더 컸겠지 싶어서 우리가 반성의 의미로 돈까지 주고 합의를 했잖아. 그런데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입을 싹 닫아? 당신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그때 받았던 돈 돌려주게. 그걸 반성이라고 표현합니까? 반성한 사람이 상간녀 말고도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가 1년도 안 지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처제가 이번 일에 뭘 했다고 약속을 위반했다고 합니까? 우리 처제가 저 새끼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밝혔어요? 저랑 아내가 아는 후배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옆에서 보고 들은 걸 말해준 겁니다. 경찰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처제가 그 후배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 약속, 당신 아들과 우리 처제 둘이서 한 약속이지. 난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난 아무것도 받은 적도 없고요. 뭐? 이 사기꾼 놈들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남의 인생 망치고 돈이나 뜯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 겨우 그 정도 협박하려고 찾아온 겁니까? 누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알고도 당신 편 들어준다고 해? 내가 겨우 당신 아들 파혼시킨 일 가지고
벌써부터 인맥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앞으로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때 못다한 복수 이제 시작이야. 내 딸 같은 처제 건든 네 아들, 그리고 그것도 새끼라고 품고 있는 당신들한테 상상도 못할 복수 준비해놨으니 기대해. 제가 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당황을 하거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니까짓게 자신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해도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죠. 거만한 표정을 보게 되니 앞으로 남은 복수가 더 기다려졌습니다. 제 복수가 끝나고 난 뒤 일그러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루라도 더 빨리 실행으로 옮기고 싶었죠. 그렇게 그놈의 가족들과 상대를 하고 난 이후에 주말이었습니다. 전 가방을 메고 녀석의 부모가 하고 있다는 교회로 찾아가게 됐죠. 그곳에는 그놈의 아버지를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수장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자식 새끼 또한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증명하기 위해 가방 속에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과 증언들이 한가득 있었죠. 가방에 있던 자료들 모두 그놈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져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앉아있던 자리를 빠져나와 사전에 파악해뒀던 방송실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는 거짓말을 하고 방송실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잠근 뒤 안에 있던 캐비넷과 서랍, 책상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봉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놈의 아버지 목사놈이 설교를 하려는 순간 가지고 있던 USB를 이용해 화면을 송출했죠. 화면에서는 저희 처제를 시작으로 목사놈 아들이 만나왔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사 바로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 화면과 양쪽에 있는 TV에서 목사의 아들을 지목하며 여성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는 방송이 나오니 교회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목사는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신의 바로 앞에 마이크가 있고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까먹었는지 욕설을 하며 방송을 막으라고 난리였죠.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뭐해? 당장 저 방송 꺼버려! 빨리 방송실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목사의 말을 듣고 교인들이 방송실로 찾아와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철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가구들까지 쌓아 올려놨으니까 말이죠. 계속 틀어져 있는 화면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목사 아들의 문제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니 다들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겨우 손으로 막아가며 방송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그러다 스크린 화면과 TV 전원이 꺼지게 됐습니다. 방송실을 들어올 수 없으니 화면 자체를 꺼버린 거죠. 목사는 놀란 교인들을 진정시키며 다시 사람들을 꿰어내려고 했어요. 다들 놀라셨을 텐데 진정들 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나온 화면들 전부 거짓부렁입니다. 목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간악한 사탄들의 노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한 뱀처럼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에 들게 한 것처럼 마귀들이 속삭이겠지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바로 앞까지 와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는 자신이 시기와 질투를 당해 모함을 받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설명했고 지옥을 언급하며 자신의 말을 믿도록 겁을 줬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여와서 그런지 대응을 잘하고 있죠. 하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증거들은 많았습니다. 녹음기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증언들 또한 틀게 됐죠. 그 안에는 앞서 방송에 나왔던 처제와 상간녀 그리고 직장 후배 외에 다른 여성들도 있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들은 아니었지만
다들 그놈과 연애를 하며 상처를 받았었던 여성들이었죠. 양다리는 기본이었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귀던 여성에게 아이가 생겼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던 그놈의 행동들을 증언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힘들다고 했지만 다들 증언은 녹음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성들 또한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놈의 부모들이 합의 또는 설득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 내용들이 모두 그 녹음기 안에 정리되어 있었고 마이크를 타고 교회 안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녹음기에 있던 모든 내용이 끝나가게 됐을 때 결국 방송실 문이 열리게 됐고 저는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잡혀 방송실에서 끌려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잡혀 있게 됐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목사는 제 인생을 끝내버리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너 이 새끼, 감히 내 교회에서 이런 짓을 벌여? 내가 말했지.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경찰에 가서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나 보자. 절대 용서 못한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날 죽이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당신들만 불리해질 거야. 나도 쉽게 멈출 생각 없거든. 인맥?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돌아서게 될걸? 어느 미친놈들이 자기들이 힘들게 쌓아온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길 바라겠어. 당신이랑 엮이는 순간 이 사실들 때문에 무너지게 될 텐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내 입장에서는 아까 틀게 된 동영상 녹음해서 그 사람들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협박하기 전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확인해봐. 나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한 명이라도 빨리 속여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무슨 처벌을 받든 상관없이 나 다음에 이와 같은 행동할 가족들도 있고 아까 증언해준 사람들 중에서도 나서서 당신과 당신 아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는 부들부들 거리기만 할 뿐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됐죠. 교회 측에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저를 고소했고 결국 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처벌이라고 해도 벌금형에서 끝나게 됐지만요. 겨우 그 정도 처벌을 받고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동으로 하기 전에 아내와 처제가 번갈아가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해 여성들 역시 교회와 그놈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는 행동을 하자 목사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목사는 자신이 읽어놓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붙들려 쫓겨나게 됐고 교단에서는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제명을 시켰다고 해요. 거기다 저희 가족들과 피해 여성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추악한 사실을 밝히니 이사도 가야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의 허물을 다 처리해주던 두 사람이 결국 자기 아들과 연을 끊고 더는 상관없는 내놓은 자식이라고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보니 정말로 아들과 연을 끊은 모습이고요. 또 그놈 역시 이번 일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휴직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권고사직을 당하기 전 이뤄지는 행정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놈 또한 자신이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서 새로 취업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놈이 어느 곳을 가든 우리는 쫓아다닐 겁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말이죠. 앞으로는 이 이야기의 가해자인 김바울과 그의 부모들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